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먼저 명지대학교 노용희 교수님이십니다. 반갑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써 있는 대로 갈까요? 예. 경기대학교 신형철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경험 디자인 연구소 진익준 대표님 오셨고요. 그리고 경희대학교 조미희 교수님, 네, 그리고 장안대학교 성백순 교수님, 네, 그리고 경희대학교 이상규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시간을 제가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앞에서 오늘 강연자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따로 요약은 하지 않고요. 오늘 강연 들으신 것과 그 다음에 우리 교수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 한식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면 좋을지를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노용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명지대학교 경영학과의 노용희입니다. 예, 저는 이제 여기 그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이제 토론 그 내용이 같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냥 제가 그냥 쓴 거고요. 평소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그냥 쓴 거고, 지금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냥 별도로 제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보니까 아까 이제 그 이재식 과장님은 그냥 그 이제 정부 정책 방향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이 화요의 조 회장님이 발표해 주신 거하고 이제 저기 그 다음에 이제 이정훈 소장님이 발표해 주신 거하고 조금 이제 특징이 좀 다르더라고요. 예, 화요 대표님은 어떤 이 서비스의 차별화, 그렇죠? 차별화 그다음에 고급화 이쪽에 좀 방점을 두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면, 이정훈 소장님은 거꾸로 이제 골목 식당이나 좀 이제 영세한 이런 이제 조금 이제 약간 이제 가격이나 비용 쪽에서 또 이제 약간 그런 이제 장애를 가지고 계신 그런 이제 그 업주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좀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시장이 이제 좀 갈리고 어떤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공이 이제 두 가지 부분에 다 적용되는 그걸로 저는 이제 조금 다른 방향의 어떤 특징이 또 이 한식 산업이 있어야 이게 한식 산업의 질적 성장에 향후에 좀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서 그걸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라는 게 굉장히 이제 뭐 별개로 이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아까 이제 백종원 대표님 그 영상을 보셨죠?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거기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백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고객 관점에서 생각을 하신다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의 고객은 그 골목식당 사장님들인데 이분들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진심이 사실은 그분의 성공을 이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백 대표님이 하시는 어떤 식당이나 뭐 백다방 같은 데도 보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만족할 만한 맛에 그다음에 그런 양의 음료를 팔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 이 백 대표님의 가치가 저한테 전달이 되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백 대표님이 운영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그 업소들이나 활동들이 고객에게 받아들여지는 거지, 이게 이제 머리로 계산해 가지고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이게 머리로 계산은 사실 누구나 다 합니다. 손익분기 따지고 뭐하고 다 하는데, 이게 머리로 계산한다고 뭔가 이게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이심전심으로 전달되는 사실은 느낌 같은 거예요. 이게 사회적 가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느낌입니다. 느낌. 불림 문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문자로 전달이 안 되는 느낌인데 그 느낌을 백 대표님은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외에 골목 식당이나 아니면은 이 머리가 영민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머리로 막 손익 계산을 해요.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 막 해가지고 실제로 유사한 환경에서 유사한 전략으로 이 영업을 하는데 실패를 해요. 왜 그러냐? 그 느낌이 없기 때문에. 이 느낌이라는 게 그게 이제 태신 날리지가 되는데, 우리 암묵적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암묵적 지식으로 이 사회적 가치가 이게 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을 때 그때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사실 사회적 가치라는 게 별게 아니고, 물론 이제 소외계층을 뭐 고용을 하고 얻은 수익을 가지고 뭐 좋은 일에 이제 우리가 또 지출을 하고 이제 이런 것도 사회적 이제 기업들이 많이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지만 사회적 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고객 입장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 입장을 생각을 하는 거고 사업가 입장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가치가 접목이 됐을 때 이게 무형의 자산으로 어떤 느낌으로서 고객을 실제로 감동시키는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감동에 의해서 고객의 행동이 일어나거든요. 사람이 우리가 이제 무의식을 연구를 하다 보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일이라는 게 다. 우리의 행동은 전부 다 우리의 느낌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운명은 이게 무의식이 끌고 가는데, 이 무의식은 느낌이에요, 느낌. 근데 이제 이게 이 사회가 발전을 할수록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미리 이게 준비한 게 아니라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좀 빨리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뭐 이러고 나면 이게 이 고객들이 왜 절약형 고객이 있고 뭐 차별화 고객도 있지만 윤리적 고객이 굉장히 중요한 고객층으로 이제 올라와요. 네. 그리고 이제 윤리성이라는 게 절약형 고객이나 차별화 고객한테도 어느 정도 그 윤리적 고객의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한식이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서구의 선진국들이나 이런 데로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소득 수준이 높고 선진국일수록 이런 사회적 가치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의 행동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이 사회적 가치가 같이 가지 않으면 이분들 마음을 잡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가치를 아까 백종원 대표님의 그 영상이 잘 보여주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가치가 우리 한식 그런 산업에 좀 접목이 되면 그럼 이게 일종의 그 한식의 어떤 그 성격을 좀 규정 짓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그 생각에서 그런 사회적 가치에 대한 얘기를 이 정도로 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장한대 프랜차이즈 경영과의 성백승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했고요. 간단하게 저는 이제 거기에 글을 이제 쓴 게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상당히 지금 대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요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BC와 AD 이런 얘기할 때 이제는 뭐 BC와 AC 그래서 뭐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뭐 이런 얘기 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아마 제 생각에 이 질병이 아마 우리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것이 다른 어떤 질병보다 좀 매우 크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의 어떤 이러한 삶이 코로나19 이전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아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중에서 외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브랜드 기준으로 75%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성숙기 시장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이 이제 해야 될 과제가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요즘 언택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저는 언택 시대에 컨택을 좀 늘려야 된다. 뭐 약간 생뚱맞은 이야기 같지만 그렇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고객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컨택은 소비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여기서 말하는 컨택을 늘린다는 거는 여러 가지의 어떤 사회 관계망에 대한 시설, 즉 SNS라든지 빅데이터나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요즘 보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는 가상현실과 뭐 증강현실을 활용해서 내가 직접 그 집을 방문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이런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현재 아마 이런 걸 잘 기회를 어떤 그런 IT와의 접목 이런 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결합이 좀 더 강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코로나19가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가 점점 더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나 배달 시장의 급성장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객의 정보를 배달 시장이 실은 더 잘 아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고객을 모르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고객을 모르면 신제품을 개발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배달 시장, 즉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배달통 쿠팡이츠나 이런 데들하고의 어떤 배달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상당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은 좀 생각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제품의 개발을 통한 신시장의 개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 외에도 이런 어떤 배달에 적합한 상품의 개발이나 HMR이나 또는 RMR이나 밀키트나 이런 현 상황에 맞는 제품을 통해서 위기를 이겨내야 되고, 만일에 이것이 자체 앱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능력이 안 된다면 쿠팡이츠라든지 마켓컬리 등을 통해서 판매 대행 업체를 통해서 판매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유통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협력 업체와의 협력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보다는 판매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원재료 납품업체라든지 또는 중간상, 예를 들어서 도매상이나 소매상하고의 관계에서 이런 경우에 또 이제 현재 지금 코로나19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대부분들이 가맹점주를 가족같이 생각을 한다고 상당히 많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가족이라면 어려운 때에 서로가 협력을 해서 가맹점주가 어려울 때 같이 이 위기 상황을 이겨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소비자의 반응의 신속성을 좀 높여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재고량 같은 경우입니다. 소비자는 자기가 위기 상황에 닥치게 되면 결코 이제 재고가 없어서 판매가 안 된다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경쟁사 쪽으로 분명히 넘어갈 것이고, 경쟁사로 넘어가게 되면 그 소비자는 다시 우리 쪽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스토리텔링에 대한 개발입니다. 저는 요즘 같은 경우가, 물론 이제 우리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가 지금 보면은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써서 할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이 서로가 어려운 때일수록 지난번에 국민은행의 광고에서 봤습니다만, 일상의 간호사가 밴드를 붙이고 하는 그런 사진에서 무명의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도 이러한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를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감동적인 스토리는 소비자의 마음을 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6가지로다가 포스트 시대, 코로나 시대에 대한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해서 좀 해봤고요. 결국 위기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위태로울 위자에다 틀기자의 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 위기가 위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잘 관리해서 극복하면 조직에 대해서 전화위복의 어떤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지금의 어떤 이런 위기를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 번째는 진익준 대표님, 브랜드 경험 디자인 연구소 진익준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힘드셨나 보다. 예,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계속 집중해서 이렇게 들은 적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너무 오랜만에 우리가 학회를 하다 보니까 감동스러워가지고. 예, 처음에 조태곤 회장님께서는 굉장히 거시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세계 속에서의 한식,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통섭 얘기도 나온 것 같고요. 그걸 문화, 또 어떤 가치, 또 디자인, 이런 것을 그간 이제 한 12년 동안 본인께서 노력하신 걸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좋게 들었습니다.
특히 디자인을 굉장히 강조해 주시길래 전 디자인하는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디자인 되게 중요하죠. 사실 저는 6시만 되면 맛집 얘기만 나오는 TV 프로 보면은 굉장히 짜증 나거든요. 아직도 음식 맛에만 목숨을 걸고 있구나. 예, 마치 그 소스 뭐 국물을 어떻게 막 만들고 하는 그런 집들을 가면서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그것만으로는 이제 안 되는 시대잖아요. 예,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그게 좀 더 다르게 프로그램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재식 과장님은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컨설팅 1,000개 정도 올 말까지 해결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저는 이제 컨설팅 같은 거 제가 참여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짧게 뭐 한 4시간, 4시간, 8시간 정도 찾아가서 어떤 컨설팅 해주고 이러는 게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예, 그래서 저는 좀 깊이, 좀 크게 보고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공무원 조직의 구조상 게 될까 모르겠어요. 예, 하도 자주 담당자도 바뀌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숫자로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원을 했느냐 이런 거가 굉장히 그 중요한 승진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정훈 소장님은 이제 미시적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되게 알기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참 좋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저도 골목 식당 가끔 보거든요. 그 볼 때마다 좀 안타깝죠,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그 음식점의 86%가 5인 미만 사업장이거든요. 아마 요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5인도 아니라 3인 미만으로 막 다 줄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사실 그게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 그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건 다 넘쳐나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소비자가 변하고 있죠. 굉장히 이 사람들은 그 새로운 어떤 가치로 무장하고 기존 가치를 다 거부하거나 아니면 다른 가치로 옮겨가고 있죠. 그래서 뭐 언택 소비가 지금 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이게 가속화됐잖아요. 근데 이 가속화된 이런 거는 어차피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당겨진 것뿐이지 계속 그리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언택 하니까 전부 다 그리로 몰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은 거기도 이제 아마 지옥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지옥이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오프라인이 의미가 없느냐? 더욱더 강화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오프라인에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거를 5인 미만의 그 음식점들이 이거 할 여력이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냥 단지 막 매출 가지고도 헤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중요한 건 경험이거든요. 사람들이 경험 소비를 늘리고 있고 경험에다 가치를 두니까 그 외곽에 있는 그런 카페 겸 베이커리 카페 이런 데를 막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잘 되는 이유가 다 그런 것들이죠. 사진 찍어서 자랑하고 그런 것들 자랑할 거리들이 전부 다 무형의 것들이었는데 전부 다 SNS로 자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옛날처럼 주머니는 가볍고 경험한 것들을 자랑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런 소비의 흐름인데 이제 음식점들이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거죠. 개별 음식점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체력이 없어요. 그러면 프랜차이즈가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괜찮은 데 또 있지만 또 대부분 또 많이 부실해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걱정입니다. 뭐 저는 제 자리에서 좀 노력을 하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그 의식경학회에서 같이 얘기들을 좀 하고 또 이것들을 그 혼자서 이게 각계전투하라 그러면 이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그런 거에 대한 공론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우리 이상규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그 스타트업 소리 나오죠? 예. 그 스타트업 MBA 주임 교수 이상규입니다. 저는 이제 창업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외식업을 한 20여 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번에 그 학회 그 주제를 한식의 질적 성장 방안이라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외식업도 잘 모르고 한식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양적으로도 성장을 못하는데 질적까지 해야 되는가, 이 글을 좀 쓰라고 그래서 썼는데요. 좀 옛날부터 생각한 얘기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 자체도 오늘 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저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보고 계속 혼자 말하는데요. 학생들은 대답도 안 하고 꺼놓고, 저번에 켜놓으라고 그랬더니 밥 먹고 있어가지고 좀 나도 배가 고픈데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외식업이 2000년대 들어오기 전만 해도요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냥 문만 열면은 이제 돈을 벌 수 있었고, 그 직원들 급여도 굉장히 쌌고, 또 뭐 4대 보험이니 이런 꼭 우리가 지금 가입해야 되는 조세 같은 개념의 그런 비용도 안 들어갔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같은 거는 매출이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신고를 100% 하려고 하면은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왜 당신만 하냐고. 뭐 이상한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100% 다 노출이 되는 세상이 됐죠, 세원이. 그래서 어차피 그 매출에 대해서는 그냥 고민을 안 해도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스타벅스에 가면은 그 현금 없는 매장이라는 표시도 있습니다. 카운터에 가면은. 저도 보면 이제 사장님들이 얘기하시는 걸 보면, 사장님들이 그냥 아예 현금을 없앴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직원들이 편안하게 카운터에서 돈을 받을 수 있고, 또 직원들 의심하는 일들도 없지 않겠느냐. 마감할 때 마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돈이 좀 빈면은 굉장히 서로 곤란한 상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뭔가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가,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 웬만하면은 법인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영업을 하시긴 하지만 어차피 매출이 다 노출이 되고 법인을 만드는 비용이 굉장히 싸졌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 세무 관리하고 노무 관리하는 비용도 그에 따라서 굉장히 싸졌고요. 그걸 서비스해 주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은 이게 점점 데이터가 쌓이고, 그 데이터가 쌓이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자에서 말하는 엑시트라고 하죠. 우리가 매장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장도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서 보시다시피 사장님들이 직접 하지만 아프면은 그날 장사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노하우를 연결해 줄 사람들도 없는데, 그 부분에 그걸 이제 체계적으로 쌓아갈 수 있고 데이터를 쌓은다면은 그걸 받아줄 분들이 그걸 보고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매장을 사고 팔 때 굉장히 중간에 이상한 사람들이 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굿윌 그 굿윌이라 하면 그 매장의 그 영업 이익률에 따라 가지고 그 권리금이 아닌 영업권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금이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그냥 내가 이걸 너무 하고 싶으니까 중간에서 있는 사람들이 저분은 5천만 원 준다는데 당신은 얼마를 주겠소?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라는 걸 그냥 생각하시지 말고 이제 기존의 생각대로 했을 때, 이제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끝났을 때 그런 시장이 저는 열릴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모두 기업화를 해서 법인화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시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 한식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원들하고 그 사장님들이 가져야 할 정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일본을 많이 싫어하는 시대가 되긴 했는데 그 사장님들은 은근 일본에 가서 많이 배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배워오는 게 뭐냐면 장인 정신이라는 부분하고 친절함에 대한 오모테나시라는 말을 많이 배우는데요. 장인 정신은 아마 모노쭈꾸리라는 말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정신이 이제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정신을 다시 살려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지금 그 외식업을 보면은 그 익선동이라는 곳을 제가 가끔 가는데요. 굉장히 문을 열었다 닫았다. 굉장히 제가 봐서는 무슨 이게 무슨 그 영화 미술 그런 그 세트장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요. 최근에 갔더니 또 줄 쓴 곳이 뭐 한 30명 이상 줄이 서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뭐 이름을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일본식 도시락 뭐 이렇게 가이사키 요리인가요? 뭐 그런 걸 하는 곳이고, 한 군데는 그 커피숍이었는데요. 일본식 카스테라를 손바닥만한데 19,000원 뭐 이렇게 받더라고요. 근데 그걸 사진 찍으려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진 찍으려고 거기 가서 그 19,000원 내고 아메리카노 6,800원짜리를 시켜 먹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근데 그곳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겉으로만 보이는 게 중요해졌을까, 소비자까지. 근데 저는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좀 오래 하고 또 이것이 면면이 이어지고 이러려면은 장인정신과 친절함 이런 것들이 그 곳곳에 배어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정책적으로나 뭐 여기 많은 분들이 모였다시피 많은 부분에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식진흥법이라는 것도 생긴 것 같고요. 그 웬만한 그 법들이 진흥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생겼을 때는 그 산업이 커진다는 걸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진흥법 있는 것들을 좀 찾아봤었는데 그 중에서 방송진흥법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이제 먼저 생겼던 진흥법들을 하고 있고 그 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들이 있는데 그 진흥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곳을 보면 방송진흥위원회 같은 경우는 방송사들을 관여하죠. 그러니까 산업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그 인력들도 굉장히 좋아지고 예산도 한식진흥 뭐 이렇게 관련된 그곳에 아마 한 몇천 배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인원은 외식업이 훨씬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식당만 해도 한 70만 개 정도 되고 그곳에서 아까 뭐 이정훈 소장님께서 뭐 얘기하신 거 보니까 2.88명이 일하고 있으면 거의 뭐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 텐데 300만이 영위하고 있는 그런 직장에서 그 벌어지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곳이 예산이 제 생각에는 뭐 1,000억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제가 제안한 건 뭐냐면 제가 외식업을 처음에 했을 때만 해도 외식업에서 돈 번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 뭐 수십억씩 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흔쾌히 뭐 몇 억씩 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은 제가 보니까 여기 마지막 여기 외식업 하신 그 30만 원에 뭐 파셨던 분은 그런 회장님 같은 분들이 많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보면은 예, 법인카드 겨우 써가야 돼가지고 이렇게 돈도 못 쓰시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식업 경영자들이 젊은 사람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오셨던 그런 회장님들의 자식분들도 지금 관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그분들이 좀 모여서 좀 이렇게 지금 워낙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데 언택트, 온택트, 뭐 HMR, RMR, 뭐 이커머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뭐 매일매일 그 용어 내용 알기도 어려운 것들이 막 오고 있는데 결국은 그 외식업 사장들이 그 내용들을 다 알아야지 그런 부분들을 그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좀 이게 만남의 장이나 공부할 수 있는 지금 그 외식업에서 일하고 싶어가지고 외식 경영학과, 뭐 조리 경영학과, 뭐 이런 호텔 관광 경영, 뭐 이런 거 그런 그 관련 학과들이 학생들이 거의 10만 명이 넘을 텐데 그거에 비례해서 외식업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지금 그런 관련 학과들을 안 나온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만나보면은 저한테 찾아오는 창업하겠다고 찾아오는 친구들도 보면 거의 뭐 무역학과, 뭐 국제통상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무역을 못 하잖아요. 웃으라고 한 건데. 예, 아무튼 제가 마스크를 벗고 싶었는데 옆에 소장님이 먼저 벗으셔가지고 벗다가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벗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네. 제가 이 숨이 차서 네, 뚱뚱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작년에 말에서 올해 초에 유행했던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 아실 겁니다. 그 드라마에 보면은 외식업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요식업이라고 그럽니다. 요식업. 근데 요식업이라는 말을 외식업으로 바꾸려고 저희 전 세대 지금 70 정도 되신 80 정도 되신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외식업 중앙회라는 그 협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학교나 이런 데서는 그런 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언어라는 게 한 번 말을 정해지면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모든 뭐 뉴스에서도 심지어 외식업을 요식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식업이라는 단어는 쓰이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식적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얘기해야 될 거는 기본부터 바로 잡고 이런 외식업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하나 둘씩 제도권에서 좀 발을 디딜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교 대표님은 저기 북악정 이상갈비 대표님이세요. 오랫동안 이세 경영이시죠. 그다음 우리 신영철 교수님도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신영철입니다. 저도 25살 때부터 음식업을 해서 한 20여 년간 하다가 이렇게 학교에 들어온 케이스인데 토론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 김익준 대표님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짧게 가겠습니다. 지금 9시부터 와서 당도 떨어지고 힘드니까 짧게 가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 이 과장님께서 뭐 부가세 6개월을 연장해 준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 3개월마다 부가세를 내는데 6개월 연장한다고 또 세금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닌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식사문화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뭐 공유 식사에서 1인 식사로 지금도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1인 식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화가 또 우리 외식 자영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큰 짐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실예로 케이터링 업체에서는 예전에 결혼식을 하면 뷔페로 깔았습니다. 뷔페로 까는데 요새 어때요? 갈비탕으로 1인식으로 반찬을 다 담습니다. 그 인건비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 투입되는 인건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게 그 안심식당도 마찬가지고 안심식당도 기존에 있던 그
우리 뭐가 있었죠? 그 위생등급 제도 있었잖아요. 그거랑 또 무엇이 다른지, 응? 과연 그게 효과성이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뭐 외식 업체 구독 경제 서비스라는 글을 썼는데 이 얘기를 잠깐 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13년도에 배달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막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한테 그런 지적을 당했습니다. 누가 돈을 내고 배달을 시켜 먹느냐? 과연 그게 말이 되느냐? 중국집에 전화만 하면 뭐 5분 안에 배달이 오는데 굳이 그걸 누가 돈 주고 시켜 먹느냐?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회장이나 넷플릭스 회장은 IT 전문가가 아니에요. IT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분들은 그냥 전문가는 아니나 이런 정보사회, 지식기반 사회를 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외식기업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까 전에 그 2019년 외식 경영 실태를 보면 매출의 30% 가까이가 포장하고 배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판매 구조도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 형태도 다양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개인화가 돼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조그만 업체라 할지라도 어떻게 개개인의 맞춤 서비스를 할 것이냐. 즉 지금 조그만 반찬 가게들도 뭘 하고 있어요? 여기처럼 서비스 구독 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뭐 빅데이터나 혹은 뭐 사물 인터넷이나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는 로봇가 조리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 부분은 축소되고 서비스 부분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가치를 팔아야겠죠. 기존의 다른 음식점들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지금 뭐 코로나 시대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런 서비스들이 더 빨라졌지만 어차피 오게 될 서비스였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앞으로의 미래, 즉 3D 프린트가 뭐 활성화되고 서비스 로봇이 활성화되고 조리 로봇이 활성화됐을 때 과연 우리가 뭘 제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앞날을 좀 고민해 봐야 되고 특히 이제 그거에 의해서 외식 기업가들, 작은 소상공인 업자들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육을 받아야 되고 유연하게 외부 환경이 변하든 내부 환경이 변하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우리 조미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외식경영학과 조미 교수입니다. 한식 산업의 질적 향상 방안에 대해서 기고문을 부탁받았을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명한 외식 업체에서는 워낙 현장에서 판매되는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HMR 푸드를 만들거나 밀kit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고요. 실제로 그런 업체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직접 외식업체를 방문해서 먹었던 음식과 HMR 푸드나 밀kit을 통해서 먹는 음식의 맛이나 품질의 차이가 느껴진다는 그런 많은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오히려 그 외식업체가 기존에 쌓아왔던 맛이나 품질에 대한 명성에 좀 해가 되는 경우에 대한 보도 기사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지금 언택트 서비스가 강화되는 그런 시점에서 한식 산업이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보았는데 뭐 사물 인터넷 또 뭐 빅데이터 뭐 워낙 정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그것들이 적용이 돼서 한식 산업도 뭔가 그거에 대한 어떤 임플리케이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뭐 아까도 아마존닷컴에 대한 그 창시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그 아마존닷컴의 창시자가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항상 인터뷰를 할 때마다 앞으로 우리 세계가 10년 또는 20년 후에 어떻게 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분이 생각했던 거는 이거 너무 구태의연한 질문이다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왜 10년, 2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사람들의 관심이 없을까라는 그런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기고문을 쓸 때 정말 한식 산업이 10년, 20년 후에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변하지 않을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식 산업에서 기본기를 다지는, 즉 10년, 2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기본기가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매번 유통공사에서 외식 트렌드에 대한 조사 발표를 하는 자료를 보게 되었고요. 역시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제가 생각하듯이 첫 번째도 맛, 두 번째도 맛, 그 다음에 음식의 품질,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소비자의 트렌드로 나타났던 것이 친환경 외식 프리미엄 가치 소비라는 그런 새로운 키워드가 이제 조사된 것을 그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서비스로 인해서 배달 산업이 매출액이 가장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하지만 이런 언택트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이 가지게 되는 제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은 언젠가는 굉장히 식상하게 될 거고 또 어떤 체험 경제 그러니까 체험이나 경험을 중요시하는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분명히 욕구가 더 다시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맞춰서 한식업체가 맛과 품질을 강조할 수 있다면 10년, 20년 후에도 정말 변하지 않을 그런 경쟁력을 갖춰야 되지 갖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 학교 학원생 중에서 맥도널드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담당하셨던 제품이 무엇이었냐면 올해 3월에 출시하였던 베스트 버거에서 빵을 개선하는 그 구매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저랑 같이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그분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올 3월에 베스트 버거를 출시를 할 때 모든 조리 프로세스나 맛의 품질에만 포커스를 뒀다고 합니다. 뭐 매출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리 과정을 더 간단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배달을 더 편리하게 하는 그런 유통 시스템은 하나도 고려를 하지 않고 정말 맛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거에만 중점을 둬서 빵도 개선하고 패티도 개선하고 그래서 이제 제품을 출시한 게 베스트 버거인데 한 달 만에 정말 놀라운 수익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기고문을 작성할 때 그래 지금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여러 가지 환경적, 사회적 이런 변화, 기술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지금 한식 업체가 보다 더 기본기에 그러니까 즉 맛, 품질, 고객을 생각하는 고객 중심의 경영에 초점을 두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서서히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착한 성장을 이루는 어떤 발판을 다져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분께서 다 외식업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의 외식업이 정말 잘 돼야 되고 선진화가 돼야 되는데 좋은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이 약간 남아있긴 한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 조언해주신, 토론해주신 분들께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우리 마이크 좀 가져다 주세요. 제가 질문은 아니고 그죠.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오늘 주제의 한식 산업의 질적 성장인데 봤을 때 제가 봐서는 한식 산업에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그죠. 가장 질적 성장 중에서 서비스가 가장 뒤처지지 않느냐. 왜냐하면 외식 산업이 있어가지고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첫 진입할 때에 과연 우리가 외식업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기본 교육을 한번 받고 들어오면 괜찮은데 대부분 다 일반 한식당에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온다 이거죠. 들어왔을 때 과연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한식 산업에 대해서 이미지가 최악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번 제안 드리고 싶은 건 거죠. 정부에서 앞에 가셨는데 그죠. 식품 그 진흥기금이 있습니까 그죠. 그 진흥기금 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식당 하려고 하면 보건증이 있어야지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보건증 만들 때에 보건소에서 위생교육이든지 서비스 교육이든지 한 2시간만이라도 가르쳐서 진입시킨다면은 한식 산업이 질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죠? 네, 서비스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네, 오늘 굉장히 여러분들 장시간 굉장히 열심히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렇죠? 학생 때 사회자님 제가 한번 네네네. 예, 제가 두 번째 죄송합니다만은 저희가 실무자 차원에서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저기 그러니까 제가 인터컨티넨탈 호텔 부페 주방장을 할 때인데 그때 한식, 일식, 양식 코너를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한식을 담당하신 분들이 보면 메뉴 조정 같은 걸 할 때 보면 자기 어떤 위치에서 바뀐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지금은 요즘도 약간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많이 바뀌어졌지만 과거에는 자기가 만드는 방법에 대한 다른 제법이라는 것은 거의 조리법을 통용을 거의 안 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마 한국 음식이 세계화되는데 간이 많이 바뀌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한국 음식 중에서 제가 할 때는 하나의 공로라면 공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육회 많이 많이 먹어보셨죠? 그 육회를 만들 때 과거에 했던 육회는 고기를 다져서 거기에다 뭘 집어넣으면 가진 양념 중에서 마늘을 하고 간장을 넣어서 맛을 내요. 그럼 마늘 성분이 알리신 성분이 있어요. 이 알리신 성분이 단백질을 갖다가 변색을 시켜요. 맛은 좋아지는데 문제는 그러면서 물성 변화로 인해서 어떤 색상 변화도 있고 그 다음에 텍스처가 여러 가지로 변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냐면 어두워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품성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양식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야 이거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식육을 할 때 소시지 하는 그런 파트에서는 아질산염과 그 다음에 설탕과 소금 비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설탕을 한번 많이 넣어보자 해가지고 우리 몇몇 회에서 설탕을 넣어서 발색 효과를 먼저 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거기에 예전처럼 그런 소금에 대한 발색 효과도 있었지만 설탕이 주는 당의 그런 변성으로 인해 가지고 훨씬 맛이 단맛으로 개선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설탕이 가진 면들 중에 처음에 냉동 상태에서 믹싱을 하기 때문에 물성을 색상을 훨씬 더 부여를 시켜줘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녹으면서 코팅을 시켜줘요. 세 가지를 발현을 시켰어요. 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실제로 제가 88년도에 인터컨을 처음 오픈할 때 그 당시 한 3, 4년 정도가 전국에 있는 유식업체 웨딩홀들이 다들 와서 배워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술을 가진 장인들의 가장 큰 맹점은 나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 당시 하나의 맹점은 뭐냐면 우리 업계 하나의 흉입니다만 예전에 매운맛을 내기 전부 다 연겨자체를 사용을 했거든요. 냉채 아시죠? 그런데 실제로 이 냉채 연겨자체를 빼고 소위 디종 머스터드를 사용하게 된 것이 뭐냐면 한국 음식 남산에 있는 식당, 전통 식당입니다. 거기에 있는 봉화원이라고 하는 제 친구가 거기 이제 주방장을 하면서 그 친구가 거기서 이제 소위 양식에 사용하고 있는 그걸 사용해 봤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일종의 우리나라의 그런 식초와 결합을 해서 콜라보레이션을 했던 걸 사용하는데 즉 이렇게 재료의 조리법이랄지 호환이랄지 콜라보에 대해서 굉장히 과거에 했던 것이 좀 많이 있는 것이 한식했던 사람들은 하나의 그런 과거였어요. 하지만 지금 바뀌어진 원인은 여기 아까 화요 사장님 가졌지만은 시장이 우선 크게 활성화돼야 알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한식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런 겨자도 사용도 하고 이제는 당도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설탕이 다른 걸 활용되고 이러다 보니까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어진 요리를 만드는 나이대들이 지금 현재 4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 음식은 앞으로 개선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간섭 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서 우리 많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코로나가 위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겐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상에
경영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변화되는 방향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저는 조태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우리가 우리의 외식 문화라고 하는 것, 우리 음식 문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 문화를 수준을 높여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되게 많이 와닿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외식 문화의 수준, 사실 한식 세계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식이라고 하는 것이 왜 늘 5,000원짜리 밥이어야 되느냐라고 해서 우리가 스펙트럼을 넓혀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각기 다른 곳에서 다 열심히 해주신 덕에 지금은 미쉐린이라고 하는 한식당도 생기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인력들도 그렇고 다 융합을 하고 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식을 더 알리고 하는 가치를 높이는 데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이정훈 대표가 말씀해 주신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그냥 막연하게 문 열어서 운 좋게 장사되는 시대는 지났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외식업의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가 외식업의 성공과 실패는 사실 여러분들이 제공한 음식과 서비스 경험 이것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실 외부 환경의 영향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 지켜내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노영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이성보다는 사람의 지갑을 열게 하는 것은 이성보다는 감성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울리고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 고객들은 얼마든지 무조건 이쁜 음식만 찾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온라인이 앞으로 시장은 더 커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저는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걸 좋아하실 고객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 아까 조미 교수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고객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더 나은 기대 수준은 높아질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고객이 원하는 것은 본인이 지불한 돈에 대해서 충분한 그 가치를 얻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객을 중심에 두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왜 로봇 레스토랑들은 다 실패했을까라는 게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 실렸는데 보면 기본이 업의 본질인 음식점이라고 하는 업의 본질이 음식과 서비스인데 그 본질을 벗어나는 기술만 가지고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어렵다는 거예요. 외식업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본에 충실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도 역량을 또 쌓아가는 그래서 체질을 또 개선해 나가면서 고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외식업 새로운 상품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시면서 한 발짝 더 이 계기를 통해서 외식업이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순간 이 폐회식 아마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자리까지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6분 교수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